지금 여러분은 제5회 경남 환경교육 한마당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바다로 간 플라스틱의 역습이란 주제로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의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심원준 박사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 전문가 그룹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나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원준 박사의 강의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바다로 간 플라스틱의 역습을 강의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원준입니다. 먼저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저의 다른 일정과 겹쳐서 온라인 라이브 강연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 강연으로 대체하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면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국제 전문가 그룹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논문 한 235편을 게재했는데요. 논문 관련해서 구글 스칼라라는 과학자 색인을 검색해 보면 제 분야인 해양오염 또 오늘 다루는 플라스틱 오염을 키워드로 쓰게 되면 논문 영향력에서 제가 전 세계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과학 사대주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의 강연을 모국어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제목을 바다로 플라스틱이라고 친 이유는 2008년에 사단법인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의 홍선욱 대표하고 공저로 책을 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제목을 쓸까 하였으나 이 당시만 해도 과학적 증거들이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습을 고민하다가 뺐고요. 오늘은 강연 제목을 역습을 넣어서 쓸 만큼 과거 14년 동안에 이제는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예를 오늘 좀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1998년에 처음으로 대중 강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에 첨가된 화학물질 연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가 철기 시대를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시작이 이 기원전 300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322년인데 이렇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제가 막연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걸 뒷받침할 통계적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플라스틱 오염이 문제가 되면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에 부피 기준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생산량에 철의 생산량을 앞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합성섬유의 일종으로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취급하는데 면이나 울 같은 천연섬유에 비해서 폴리에스터의 생산량이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천연섬유 생산량을 월등하게 추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제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러도 된다 라고 할 만큼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55년에 미국의 라이프 잡지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제목이 쓰고 버리는 삶인데 1950년이 바로 이제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고 이제 일용품이 일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용품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들의 표정이 웃고 있죠. 이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일용품이 대량 생산돼서 값싸게 쓸 수 있으니 너도 나도 쓰고 설거지에서 해방되고 이런 귀찮은 가사에서 해방돼서 여가를 즐기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67년간 인간은 전 세계에서 무려 92억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했고요. 그 중에 31%는 현재 쓰고 있고 11%는 소각됐고 무려 58%, 53억 톤이 매립되었거나 어딘가 버려졌습니다. 아래는 1950년대부터 미래까지의 플라스틱 생산량의 통계와 예측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현재 시점으로 보고 요거는 과거, 요거는 미래 예측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매립대권에 버려진 53억 톤은 어디로 갔을까?
네, 뭐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10년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2억 8천만 톤 정도가 생산됐고요. 전체 플라스틱이 아니라 5종에 대한 기준입니다. 뭐 1년 차이는 있으나 2010년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회용품이나 과거에 만들었던 제품이 이제 폐기되면서 폐기물이 나오는 건데 거의 1년에 생산된 양만큼 그대로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 약 800만 톤이 해양으로 들어가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감이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800만 톤이 어떤 의미냐? 현재 인간은 바다에서 참치를 한 650만 톤 정도 연중 잡아내고 있고요. 그 대신 우리가 바다에다가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25년간 전 세계 해안 쓰레기 종류를 보면 이제 같은 날 전 세계에서 같은 조사 카드를 써서 해안에서 조사하는 국제 연안정화 행사의 날이 있습니다. 25년치를 평균을 내보면 상위 6개 품목은 다 보시다시피 담배꽁초 아니면 일회용품들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데 물론 유통기한은 일부 있겠으나 뭐 마트에서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서 집에서 내려놓고 재활용통에 넣든 버리든 하면 길어야 뭐 2시간, 뭐 음료수병을 사서 여러 번에 마시면 길어야 뭐 30분 이렇게 짧은 시간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버려지면 환경 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 한 10년간 모니터링을 쭉 한 결과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육상기로 쓰고 있는 대부분 뭐 플라스틱 계열의 포장재, 병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폐허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포장재가 약 42%를 차지하고 비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어업기내 수산업에서 나오는 부표, 밧줄, 로프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축으로 쓰레기 구성되어 있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건 매물도 사진입니다. 매물도에 관광객들이 잘 가는 해변은 잘 치워져 있고요. 되게 아름다운 해변인데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해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요. 오래돼서 이렇게 곡면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풍화를 거쳤다는 거고요. 잘게 쪼개져 가지고 이런 가루가 돼 있고 폐병도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한 곳에 보면 밟으면 푹신푹신할 정도로 스티로폼 조각들이 쌓여 있고요. 여기 보시는 나무 막대가 이게 한 15cm 되는 건데 이걸 제가 꽂아보면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더 깊이 들어가는데 보이려고 제가 남겨놓은 거고요. 조금 깨끗한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진만 잘 찍으면 이렇게 보이죠. 그 산호사로 만들어진 제주도 우도 해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스티로폼사 해변을 만들자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 강연에서. 이 해변으로 내려가 입구에 이런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입간판을 이렇게 바꾸라고 경상남도 강의에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절벽과 몽돌이 아니라 플라스틱이고요. 유일한 해변이 아니라 흔한 해수욕장이 됐고 조그만 조역들이 형형색색이 아니라 스티로폼 외에 하얗고 빛나고 있는 안 치울 거면 아예 그냥 관광상품 하자고 환경교육의 장으로 쓰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환경교육을 다루는 날이니까 한마당이니까 오히려 안 치울 거면 이렇게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해안 쓰레기였고 떠 있는 쓰레기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저희가 최근에 남해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이 많은 진해만이나 또는 도심의 영향, 하천의 영향을 받는 이제 수영만, 뭐 선박지역은 부산항, 뭐 기타 등등 조사를 해보면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양식장 주변에는 어구가 우세하고 부산의 수영만처럼 도시하고 하천을 끼고 있는 곳에는 포장재가 우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해 먼바다 같은 경우는 포장재 어구가 비슷하게 발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장마철에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제 표층에 떠 있는 폐병하고 스티로폼을 많이 보실 겁니다. 거의 보이는 쓰레기는 이제 폐병하고 스티로폼인데 실제로는 수층으로는 많은 비닐봉지 같은 포장재가 이동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수영만 하구에 통발에 많은 쓰레기가 걸린다는 어민들 민원이 있어서 뭐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통발에
많은 비닐봉지가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거해 놓으면 이 정도 양이 되고요. 또 하나 충격적인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 한강 하구 쪽에 있는 강화도 쪽에서 새우를 잡는 조법으로 잡다 보면 이렇게 많은 비닐봉지, 포장재 쓰레기들이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양이 하도 많아서 저도 충격을 받았고요. 아주 오래된 쓰레기들도 나옵니다. 이거는 거제도 사진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흥남해수욕장에 많은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쌓이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구영해수욕장입니다. 참혹합니다. 물론 태풍 이후에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박혀있던 쓰레기들이 다시 다 재부했다가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특정한 지역으로 몰려오는 거고요. 이게 사실 잘못 보여드리면 이거 뭐 동남아시아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입니다. 또 이 사진 아까 두 장을 보여드리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환경부에서 오신 분들이 뭐 대부분 어업긴 쓰레기 아니냐. 제가 다른 사진 하나 꼭 보여드립니다. 2011년이고요. 부산 경남 쪽에 비가 많이 와서 낙동강 수문을 열게 되면 어업긴 쓰레기는 여기 보이는 통발, 뭐 입구 막는 거 하나 정도는 보이고 다 생활 폐기물들입니다. 낙동강에서 밀려온 쓰레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하얀색 스티로폼으로 덮여 있었던 똑같은 흥남해수욕장 사진입니다. 폐허구는 없고 낙동강 하구원을 열게 되면 육상에서 오는 엄청난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마침 동네 어민분들이 지인망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어서 같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거의 물고기보다 포장재 같은 비닐류가 훨씬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번에는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인데 침적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어업 자원을 조사하면서 바닥 쪽에서 트롤을 끄는데 그 결과들을 종합해서 낸 논문을 보면 98%가 폐허구입니다. 그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에는 상당수가 폐허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잘 아시다시피 생물이 얽힙니다. 생물이 얽히면 거의 뭐 죽음에 이른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냥 총에 맞아 죽으면 그냥 바로 죽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걸려서 처참하게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더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위에 두 사진은 우리나라 경우고요. 요 노랑부리 저어새 같은 건 전 세계 2,000마리밖에 안 되는 멸종 위기종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 조던의 사진이고요. 알바트로스 같은 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먹고 또는 새끼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국내 사례고요. 저희가 폐사체를 같이 이제 공동 연구단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죽은 바다거북이의 장의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낚싯바늘하고 낚싯줄이 있는 걸 엑스레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장하고 유착이 돼 있어서 분리하는 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요건 태국에 있는 제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이고요. 며칠 뒤에 뭐 CNN, BBC에 이제 대서특필됐던 건데 파일럿 웨일이라고 흔치 않은 이제 희귀종인데 태국 해안에 살아있는 상태로 좌초가 됐고요. 그래서 구하려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의사들이 부검을 해봤더니 소화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검은색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먹이로 오인하고 오징어 같은 걸로 오인하고 찾아서 먹었다는 뜻이고요. 결국 원인은 장폐색으로 죽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부더거북 사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최근에 저희가 낸 연구 논문의 결과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바다거북 수십 마리를 부검을 해서 소화관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나를 조사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붉은 바다거북, 푸른 바다거북에서 무려 82%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초식성인 푸른 바다거북은 밧줄류 같은 이런 밧줄이나 섬유 같은 이런 길게 돼 있는 해조를 닮은 것들이 많이 발견됐고요. 해파리나 이런 것들 많이 먹는 붉은 바다거북은 해파리랑 유사하게 생긴 비닐봉지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을 생물로 오인하고 먹었다는 먹이 생물로 오인하고 먹었다는 겁니다. 바다거북이 플라스틱을 많이 먹는 거는 꽤 알려져 있는데
얼마 동안 얼마큼 먹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애석한 결과이긴 한데 인공중식 개체를 해양생물자원관에서 2018년 8월 29일 날 제주도에서 방류를 했고요. 인공위성 추적기를 달았는데 11일 뒤에 안타깝게 부산의 사체로 발견됩니다. 이 붉은색 선이 이 바다거북이 이동한 동선이고요.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 공동연구단에서 같이 부검을 해봤더니 이만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제 상설 정시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가 논문으로 나온 거고요. 바다세 연구실에 있는 연구팀하고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성 조류를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떤 바다새가 많이 먹는지 조사를 했고요. 논문에서 축출해서 영어로 돼 있어 한글로 바꿔드리면 일단 바다제비 같은 경우에는 사체의 93.7%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는 바다비오리, 회색 머리아비, 괭이갈매기, 바다새우리에서 플라스틱이 소화관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류 같은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은 워낙 이제 많은 어류들이 작아서 먹을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좀 큰 플라스틱을 먹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좀 큰 어류들을 조사를 한 예고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제 정재환 박사가 한 연구고요. 보시면 아기 같은 경우에 뭐 폐병을 먹어서 충격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있기도 하지요. 저희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빵 봉지 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너구리 봉지, 뭐 낚싯바늘도 나왔고요. 쥐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플라스틱이 소화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말고도 사실 해양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은 이제 경제적 피해도 미칩니다. 당연히 보기 싫은 쓰레기니까 이제 관광에 피해를 미치는데 실제로 2011년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거제도에 이쪽 경남 쪽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쓰레기가 낙동강에서 엄청나게 밀려왔고요. 이때 관광 피해를 저희가 추정해 봤더니 약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나는 걸로 추정이 돼서 국제학회도 보고가 돼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업 피해는 경상남도 피해만 봤을 때도 1년에 한 1,300억 정도 되고요. 최근에 해양수산부가 유령업에 대한 피해를 약 10%로 추정해서 우리나라 전체 이제 수산 어획고로 비교해서 약 3,800억 정도의 수산업 피해가 쓰레기로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박 안전 피해입니다. 우리나라 선박 사고의 무려 11%가 이렇게 부유하는 폐허구 같은 쓰레기에서 발생하고요. 해군에서 선박이 얽히는 사고를 잘 조사를 해봤더니 1년에 320건, 선박 하나당 1년에 2.3회 정도 이런 추진기에 쓰레기가 얽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이버가 제거하는 비용만 한 680억 되는데 실제로 이 비용보다는 배가 운항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근데 그거는 추산하기가 어려워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이 그냥 얽혀서 제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박이 추진력을 잃게 되면 이제 파도가 많이 칠 때는 전복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실제로 2019년 5월 30일 날 전복 부안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세 분의 어민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고의 발단도 결국은 프로펠러에 얽힌 로프 쓰레기입니다. 보통은 유치원에서도 쓰레기가 분해되는데 몇십 년, 몇백 년, 뭐 반영구적 걸린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분해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구상에 이제 리그닌이라고 나무에 들어있죠. 나무가 저렇게 뭐 수미터, 수십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리근이라는 천연 폴리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지구상에 이게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또 얘를 자연스럽게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무려 1억 5천만 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뭐 생분해가 오히려 안 돼서 그냥 있으면 보기 싫고 문제는 당연히 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수거하면 되는데 표면에서 광분해가 일어납니다. 태양광에는 이 플라스틱 결합을 끊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있는 자외선이 있고요.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계열을 저희가 옥상에다가 한 2개월 정도 놔두면 태양광을 받으면 표면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는 지금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이 정도로 보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좀 표면이 거칠어졌다, 좀 살짝 변했다 정도밖에 못 느끼실 거고요. 좀 더 확대해서 찍어보면 여기 이제 10마이크로, 1마이크로 자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 조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더 작은 크기로 가면 소위 말하는 나노, 초미세 크기의 이제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는 걸 저희가 발견해서 학계에 보고를 했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고요. 제 이 연구를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가 마이크로 플라스틱 용어가 길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제조된 것도 있고 기존의 제품이나 이제 아까처럼 쓰레기가 풍화돼서 생기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복잡하지만 그냥 한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중에 사람이 의도적으로 작은 크기로 만든 게 1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화장품에 쓰였던 스크럽제에 쓰였던 이런 폴리에틸렌 알갱이가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에 해당되고요. 근데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화장품의 사용도 규제를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이렇게 통계 자료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쓰레기가 풍화돼서 만들어지는 2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현재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해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저희가 서해 먼바다에 나가서 표층에 부유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채취하는 장치의 사진이고요. 저희도 처음에 조사 나갔을 때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시료를 채집해야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딱 30분을 예인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정점에서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조각을 저희가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조금만 플라스틱 조각부터 이렇게 섬유 형태로 있는 것도 보이실 텐데 그래도 이 정도 크기는 사진으로 찍어서 볼 수 있는 크기고요. 아까 이제 5mm 미만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 쭉 넘는 크기들도 여기는 있고요. 더 작아지면 안 보입니다. 이거는 거제 해변 사진입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뭐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50cm, 50cm 방영구의 모래를 2.5cm까지 파서 채로 쳐서 드렸고요. 사진 기자가 모는 종이 위에다가 잘 올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50cm, 50cm, 2.5cm 그 모래 안에 꽤 많은 플라스틱들이 있었고요. 여기까지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근데 더 작아지면 저희가 무수한 과정을 거쳐서 방해물질을 제거하고 프리에로 적외선 분광기라는 장치를 써서 이게 플라스틱 입자가 맞다 라까지 확정된 사진을 광학 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산만에서 다 얻은 시료고요. 어떤 종류의 시료인지 써 있습니다. 보시면 크기가 다 마이크로미터 단위고 재질이 다양하고 형태가 다양합니다. 거의 모든 시료에서 발견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곳은 이제 지구상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냐? 기존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중대형 플라스틱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문제를 가중했다는 겁니다. 같은 발포스티렌입니다. 이렇게 하마 크기의 초대형부터 이제는 바이러스 크기의 초미세까지 존재하는 게 알려졌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숫자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아까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뭐 고래, 바다거북, 바다새가 먹었다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작아졌으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노출됩니다. 피를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작아졌으니까 독성은 더 커질 수 있고요. 검출은 어려워지면서 문제는 수거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큰 쓰레기들은 문제가 생기면 시간과 돈은 당연히 들지만 어떻게든 치우면 치울 수 있는데 이렇게 작아진 것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우려고 그러면 다른 생물을 다 죽여야 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전 지구에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플라스틱 오염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서 발생해서 어떻게 해양으로 들어가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플라스틱은 워낙 많은 곳에 쓰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만 들어드리면 잘 알려진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입고 세탁기로 빨았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자동차만 타고 다녔다. 자동차 타이어에 쓰이는 그 재질 중에 약 25%, 30%는 합성고무입니다. 합성고무도 플라스틱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어디나 가봐도 이 멀칭 필름을 쓰죠. 플라스틱이 풍화되기 아주 좋은 조건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보여준 이제 광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고요. 바다에서 생긴 거는 해양으로 직접 유입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군데 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SBS에서 제 취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세탁하는 동안에 얼마나 미세 플라스틱 발생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기자님한테 성분표를 보고 합성 섬유로 된 옷만 빨아서 그 폐수를 저희가 준 곳에 다 걸러오라고 했고요. 그 걸러온 채를 저희가 받아서 유기물을 제거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옷 한 벌당 무려 22만 개 정도의 미세 섬유가 발견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에 산 옷이냐, 뭐 얼마나 빠냐, 뭐 얼마나 양을 넣고 빠냐에 따라 양은 많이 바뀐다고 연구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입고 이렇게 빨기만 해도 미세 섬유를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기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풍화에서 이런 미세 또는 초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되는 과정을 제가 한 장의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텐데 저희 연구 결과고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재질이 있으면 이게 발포스티렌입니다. 이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태양광 또는 자외선을 노출하면 이렇게 두 달 간격 사진인데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는 과거에도 연구는 많이 돼 있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생성되는지는 여태껏 정량적으로 평가된 예가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래프는 복잡합니다만 태양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성되는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양은 증가하고 있다는 그래프고요. 이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율로 생성이 됩니다. 여전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쉽게 바꿔드리면 경남 지역에서 폐류 생산에 많이 쓰는 거죠. 이 발포스티렌 부위 62리터짜리인데 60리터로 한정하고 태양광을 받아야 되니까 위에 50%만 노출됐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1년 동안에 이 부표 하나에서 무려 1조개 정도의 초미세 플러스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됩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개수는 무지하게 늘어나는 거고요. 나노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부위가 대충 몇 개 떠 있냐? 해수부채산으로 5,500만 개가 떠 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쓰이고 있는 부위의 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희가 치우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공장을 각각 가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 쓰레기 우리나라 온다고 언론에서 가끔 나오고 우리나라 쓰레기는 일본에 간다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다룹니다. 선정적으로. NHK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온 적도 있습니다. 저기 대마도에 우리나라 쓰레기가 많이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 그 기자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하고 같이 조사한 그 시민단체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물론 많이 모이는 곳은 있어도 일본도 자국 쓰레기가 95%고요. 우리나라도 조사해보면 거의 95%가 우리나라 쓰레기입니다. 물론 외국 쓰레기가 많이 오는 일부 지점이 있어요. 뭐 백령도, 신안, 뭐 제주도 오는 지점은 많게는 뭐 40%까지 올라갈 때도 있지만 국가 전체를 보면 국내 긴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우리 연구원에 계신 이제 박윤규 박사님이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10년치를 돌려보면 한 2, 3년 정도 되면 저기 북태평양이 알려진 쓰레기 수렴지대로 갑니다. 물론 이제 해안에 표적되거나 일본에 걸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안 걸리고 빠져나간 플라스틱들은 해류에 의해서 저쪽 지역에 모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왔다고 그 나라를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쓰레기는 다 다른 나라 또 가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낙동강 쓰레기가 거제도로 밀려온다 그랬잖아요. 한 행정구역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전 세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낙동강 쓰레기가 거제도로 온다는 거는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대부분 그 수계에 있는 경상북도나 이 경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쓰레기들은 다 거제도 동쪽 해안으로 상당수가 밀려오거든요. 그럼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에 있을까? 뭐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고 대충 감은 이미 잡으셨겠지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 위에서 밑에까지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검은색은 기존의 중대형 큰 쓰레기들도 발견됐던 곳이고요. 근데 이제 파란색으로 쓴 거는 미세 플라스틱이 알려지면서 기존의 중대형 플라스틱은 발견되지 않은 곳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보인다는 거죠. 특히 밑에 보시면 우리가 먹는 물,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수산물에서도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플라스틱은 어디서 많이 배출되냐? 물론 과거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엄청나게 발생시켰죠. 하지만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인구는 많고 경제 성장은 빨리 이루어지면서 이제 플라스틱 이런 쓰레기 관리 정책은 좀 낙후돼 있는 아시아 지역이 특히 요 동남아시아 중국을 포함한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이 많은 쓰레기 배출국이고요. 아프리카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그 연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해양에 떠 있는 플라스틱 오염이 심한 지역이 어딘가라는 걸 실측치하고 이제 모델 예측치하고 합쳐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gat혀 있는 바다죠. 이제 지중해는 요 지브롤터 해협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데 어쨌든 유한이 가장 심하고요. 그걸 제외하고 오대양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이 새빨갛게 특히 서해안이 표시된 걸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색깔이 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하고 북태평양이 지중해를 제외하면 플라스틱 오염에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좀 와서 저는 사실은 해양 환경, 해양 생태에서 오염을 연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한 종으로 취급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저는 항상 부르는데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어, 인체 노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제가 들고 와서 보여드리면 저희가 직접 한 연구 결과고요. 식약처의 의뢰를 받아서 한 건데 국내에서 시판되는 폐류 4종,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폐류 섭취를 보면 이 네 종류가 거의 84%를 차지합니다. 그것도 서울, 부산, 광주에 이제 수산물 시장에서 저희가 수거를 했고요. 먹는 거를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앞전에 보였던 마산만의 사진처럼 이 네 종류의 폐류에서도 모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 다양한 재질, 다양한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고요. 검출률은 무려 한 95% 정도가 됐습니다. 생수입니다. 다른 SBS 방송에서 취재 협조 요청해 제가 도와드린 거고요. 10종의 시판되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생수를 사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 4개에서 몇 조각의 이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이 됐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미세플라스틱에 노출은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한 연구 결과를 3개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과학자들이 전 세계 8개국의 지원자의 대변을 수거해서 분석해 봤더니 무려 모든 대변 100%에서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검출이 됐고요. 대변은 이제 먹고 배설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2개가 발표가 됐는데 네덜란드 이제 과학자들이 22명의 혈액을 받아서 분석해 봤더니 분석 5종의 이제 플라스틱 종류를 분석했고요. 다는 할 수 없어서 기술적 한계입니다. 4종류의 플라스틱이 77%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폐 문제가 있어서 이식을 받는 환자에서 떼어난 폐 13개 시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무려 85%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폐에 검출이 됐고요. 폐 조직 1g당 0.69개가 나왔고 무려 12종의 플라스틱 종류가 검출이 됐는데 연구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폐 조직이 워낙 치밀하고 침투하기 쉬운 구조는 아니어서 위쪽에 많이 걸려 있고 아래로 갈수록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반대 결과입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적게 나오긴 했으나 폐 위쪽보다는
폐 하부에서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 검출돼서 꽤 깊은 곳까지 폐 심부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 있는데 폐에 발견이 안 되면 또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 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왔다가 배출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이건 아직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아직 부족합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면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이 그러면 그냥 보기 싫은 폐기물이냐? 폐기물이면 뭐 그냥 어떻게 잘 관리해서 뭐 한도에 쌓아두면 되냐? 최근에 또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플라스틱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대매물도의 해안 사진입니다. 이쪽에 워낙 많은 쓰레기 중에 저희가 흔히 국내에서 많이 발견되는 30종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할 때 딱 정해진 뭐 오염물질 몇 종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있는 다양한 모든 화학물질들을 최대한 많이 분석해야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비표적 스크리닝이라고 그러는데 쭉 해봤더니 230종 이상의 이제 화학물질들이 검출이 됐고요. 그 중에 많은 양이 검출된 것들이 다 첨가제입니다. 산화 방지제하고 자외선 안정제는 이제 플라스틱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태양광 자외선에 분해가 되는 거를 광분해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성형하기 위해서 말랑말랑하게 성형해야 말랑말랑하게 돼야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걸 가소제라 그러고요. 근데 난연제는 불이 나는 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많은 첨가제들이 밖으로 용출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또 갇혀 있으면 문제가 좀 그래도 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증명한 거를 보여드리면 다른 오염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제도에 있는 내도라는 섬이고요. 오염이 안 된 섬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또 매물도 계속 등장합니다. 다른 오염원이 없어야지 쓰레기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정말로 주변으로 오염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현장 조사 설계를 이렇게 했고요.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분석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난연제 성분입니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국제협약인 스톡홀름 협약에서 향후에 규제할 물질입니다. 대체제가 없어서 조금 유해해서 아직은 쓰고 있지만 그만큼 안 좋다는 뜻입니다. 생태계나 인체에도. PCB라는 물질은 이미 규제된 물질이고 1970년대 그렇지만 아직 지구상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어디나 퍼져 있어서 얘는 대조로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한 거고요.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이 오염된 매물도 해변, 파란색이 쓰레기가 없는 내도 섬의 해변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 죄송합니다. 요게 A가 오염된 섬, 요 오른쪽에 있는 B가 내도 오염이 안 된 섬이고요. 요 붉은색이 아까 요 난연제 성분의 양이고요. 요 파란색이 대조로 저희가 했던 요 PCB라는 화학물질의 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CB도 살짝 차이가 있는 곳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두 곳에서 비슷하게 나오고요. 하지만 요 난연제 플라스틱에 첨가된 성분은 뚜렷하게 양쪽에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오염된 지역에서 이 난연제 성분이 다양한 생물체에서 월등하게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HBC라는 우롱계 난연제 성분이 환경 중으로 용출이 돼서 그 주변에 사는 이런 생물체로 전이됐다는 뜻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이런 용출이 확인된 바가 많지만 이렇게 광활하게 그러니까 개방된 자연 환경에서 플라스틱 함유 화학 물질이 주변 환경하고 생물체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밝힌 첫 사례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보면 계속 등장하는 매물도입니다. 같은 매물도 안에 해변에서도 보시면 바람 가고 이제 파도 조석의 영향으로 점점점 쓰레기는 이 상부 조간대에 쌓이게 되고요. 하부 조간대는 이제 플라스틱이 좀 드물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아까는 이제 매물도하고 내도를 비교했다 그러면 매물도 안에서 쓰레기가 쌓여있는 상부 조간대하고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부 조간대에 사는 생물 중에 아까 똑같은 나는지 성분을 비교해 봤더니 쓰레기가 모여있는 상부 조간대에 서식하는 생물에서 월등하게 많은 양의 나는지 성분이 발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레기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생물체로 전이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이 아까 작은 입자로 체내로 돌아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 안에 이제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이거 제가 2016년까지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뒤에도 엄청난 양의 자료가 쌓였는데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입자이기 때문에 근데 영양가가 없는 입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광합성을 저해하기도 하고 생식, 뭐 섭식을 저하기도 하고 체중도 감소시키고 에너지도 줄어들고 염증 반응도 생기고 있고요. 이거는 다 입자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까 화학 물질이 용출돼서 나올 수 있는 영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화학 물질은 당연히 사람이 만든 물질이고 자연 친화적이진 아니어서 노출돼서 좋을 건 없지만 단 이제 투여 대비 독성의 영양 차이는 있습니다. 얼마를 먹었을 때 영향이 있냐 없냐는 있기 때문에 그건 화학물질별로 다 이제 상이해서 어, 정리하기가 쉽진 않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자연계에 있지 않는 입자, 영양가가 없는 입자에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입자를 먹어서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단 이제 얼마를 먹어야 안전하고 하냐는 아직은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생태계 부분에서는 조금 확인된 게 있어 저희가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오염 현황을 좀 하나의 슬라이드로 좀 정리해서 시사점을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바다로 간 플라스틱의 역습. 즉,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기만 해도 또는 쓰고 버린 경우는 더 심각해지겠죠. 환경 중으로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 작은 조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초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많은 생물이 노출이 되고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 식품을 통해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대량 생산한 1950년부터 지금 한 70여 년간 저희가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쓰고 버리면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공기를 뭐 우리가 호흡하거나 플라스틱 없는 식품을 먹는다는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이 자연계에 들어가서 풍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있는 플라스틱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버린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버린 플라스틱일 수도 있습니다. 오염 현황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오염의 추세입니다. 오염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저희가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으면 자료를 축적해서 비교할 수 있는데 이제 발견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다에 있는 퇴적물을 시출하게 되면 지질에서 연구하듯이 이렇게 교란되지 않은 퇴적물이 층층층이 쌓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 하나는 캘리포니아 앞바다입니다. 이제 북동태평양이고요. 그래프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곡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있던 겁니다. 이 진한 실선이 퇴적물 중에 플라스틱 오염입니다. 보시면 미국 캘리포니아 앞바다는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결국은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까 라이프지에 있었지만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염이 그대로 환경에 반영되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궁금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 지금 논문 초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요건 똑같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곡선을 저희가 좀 더 조밀하게 그려놓은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마산만 시추 퇴적물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입니다. 재밌게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요 기울기가 오염이 빠른 정도거든요. 오히려 플라스틱 생산량보다 더 천천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 5% 정도 증가했다고 치면 마산만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무려 50%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마산만만 그런 건지 다른 해역도 그런 건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소한도 이 마산만 지역으로 국한돼서 보면 미국 같은 데보다는 훨씬 더 대책을 빨리 수립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걸 확인을 했고요. 미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료가 없으니까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하고 북태평양에 바닷물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를 예측한 결과인데요. 2066년에는 2016년 대비 4배가 증가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예측한 결과가 있는데요. 유럽 과학자들이 한 연구고 해수, 퇴적물,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해안입니다. 해안 같은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은 대량 생산 이후로 2100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아까 곡선을 보인 거에 근거해서 보면 2100년에는 2018년 대비 매질에 상관없이 50배 정도씩 증가하는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연구 결과의 가정은 똑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곡선은 그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놓고요.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 정책은 현 수준과 똑같다. 이거를 좀 더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현상 유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쓰고 버리고 관리하면 미래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이렇게 증가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래프는 좀 복잡하지만 좀 설명이 필요해서 천천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다양한 국제 전문가 위원회에 이제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다양한 국제 기구 중에서도 유엔 기구들이 지원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게삼프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2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첫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전 세계에서 약 13명 정도의 이제 위원이 참여를 했고, 다양한 유엔 기구에서는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UNEP, 유엔 환경계획이죠. 국제해사기구 IMO, FAO, 국제식량농업기구죠. 그래서 등에서 참석을 해서 참관을 하고요. 과학자들이 한 일주일간 토론한 다음에 참관하는 유엔 기구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데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고 과학자들이 어떤 답을 줬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모든 유엔 기구에서 원하는 게 거의 비슷했습니다. 해양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양하게 발견되는 건 알고 있겠는데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고 질문을 했고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들고 답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이런 연구를 하면 나중에 그림으로 치면 스케치 정도의 답을 줄 수 있겠다고 했고 제가 그 회의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고 그 제가 답변했던 내용의 어느 정도 결과물입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의 아래쪽은 X축은 농도입니다. 우리나라 해수 중에 미세 플라스틱 농도고요. 이 Y축은 누적 확률 분포라고 우리나라 바다를 100%로 환산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해수 중의 농도입니다. 연안 해역하고 먼바다로 구분해서 보면 연안 해역이 먼바다보다는 약 10배 정도 농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상에서 들어오는 플라스틱 영향도 받고 연안에서 많은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바다보다는 확실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붉은색 선입니다. 무영향 예측 농도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다양한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국내외 미세 플라스틱의 생물 독성 자료, 해수를 통해서 노출되는 생물 독성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농도를 도출한 값입니다. 그게 1리터에
12조각의 미세 플라스틱. 단 이때 미세 플라스틱은 구형이 아닌 것들, 주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20에서 300 마이크로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독성 실험이 이루어진 것들하고 현장에서 실제 측정할 수 있는 크기를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서로 안 맞는 걸 갖고 이런 위해성 평가를 하면 안 되고요.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크기 범위로 제한을 해서 저희가 도출한 값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 결과는 2021년에 국제학술지에 이미 보고가 돼서 현재 많이 인용되고 있고, 이 결과를 가지고 2021년 6월 24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브리핑을 했고 언론에 많이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무영향 예측 농도 빨간 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농도를 초과한 겁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보다 좌측에 있으면 농도가 낮기 때문에 아직 영향을 줄 수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 절묘하게도 현재 우리나라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은 이 무영향 예측 농도 값에 근접한 곳도 있지만 아직은 넘지 않고 있습니다. 많게는 높은 농도는 최대 농도는 근접한 거에서 한 1000배 정도 낮은 농도까지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수준이고요. 이거를 쉽게 바꿔 말하면 아직은 대대적으로 생물한테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라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미래 예측입니다. 아까 제가 2066년에 동아시아 해역의 해수 중에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4배 증가한다는 외국 결과를 보여드렸고 전 세계를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를 보면 100배 정도 증가한다고 예측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연구에 그냥 단순 대입해서 비교한 겁니다.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인데 농도가 증가됐으니까 주황색은 2066년에 예측된 농도, 파란색은 우리나라 2100년에 예측된 농도를 각각 그려놓은 거고요. 요거랑 아까 무영향 예측 농도를 보시면 우측으로 초과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확률로 100번율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2066년이 되면 우리나라 먼바다의 약 0.6%, 우리나라 연안해역 같은 경우에는 약 10%가 이 농도를 초과하고요. 2100년이 되면 먼바다의 무려 22%, 우리나라 연안의 무려 82%가 이 농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많은 부분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는 일주일에 약 신용카드 한 장 분량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용카드로 주면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현미경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크기로 작아진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 마시는 물, 음식물을 통해서 지금 먹고 있는 거고요. 2100년은 이렇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뭐 5g을 먹고 있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2100년 얘기를 하는 소리는 별로 못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2100년에 50배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아마 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2100년까지 살기 힘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 어린 친구들은 살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뭐 고손자, 고손녀가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2100년이 되면 일주일에 무려 신용카드 50장, 1년에 약 2500장 정도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정은 아까랑 똑같겠죠. 2100년까지 증가한다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생산해서 쓰고 버리고 관리하면 이런 결과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환경 오염을 측정하게 밝혀내는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제가 사실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도
저한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는 질문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제가 처음에는 행정부 입법부 할 일을 자꾸 과학자에게 묻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국회 토론회 때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겠죠. 지금처럼 쓰고 버리니까. 근데 관리를 잘 안 하면 환경으로 유입됩니다. 유입된 게 치워지지 않으면 이제 현존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남아있다는 뜻이죠. 남아있는 쓰레기가 있어야지 아까 보여드렸던 생태계 또는 인체 영향 또는 경제적 피해를 미치겠죠. 결국 이거를 유입량하고 현존량, 요거를 저희가 이제 피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알려드린 내용이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는 영역이 과학자 영역입니다.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오염이 돼 있으며 생태계, 인체, 경제적 피해는 어떤 걸 미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서 그 결과를 정보로 만들어서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하겠죠. 그러면 저감 정책을 수립해서 이행해야지 되고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도꼭지를 잠가야죠. 유입하고 들어오는 부분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이 대책을 수립해서 잘 이행하면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줄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관리를 해도 남아있는 쓰레기가 있을 겁니다. 들어오는 쓰레기는. 그런 쓰레기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효율적으로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남아있는 쓰레기 양이 감소합니다. 현존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피해도 감소하겠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항상 설명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조금만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유치원 논리라 그러죠. 그러면 유치원생들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힘들까요?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에는 거의 모든 산업, 거의 모든 사람의 편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전 인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나 바꾸려고 그래도 저항이 굉장히 거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근한 예로 중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다음에 있었던 쓰레기 대란이 있죠. 그때 이제 뭐 카페 같은 데서 테이크아웃 하는 일회용 컵 제한에 따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짜증을 부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최근에 시행된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뭐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는 이제 뭐 50원씩 주고 팔았었죠. 않는 부분에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들고 갈 거냐 그런 거 평상시에 뭐 백을 다 챙겨가야 되냐 바로 우리의 편의와 관계 있습니다. 산업은 산업대로 엄청난 충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제거하려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중립적인 과학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설득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각자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로 부르는 거겠죠. 그 부분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미래에 증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보완하나 개선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측 결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연구 결과고요. 유명한 이제 사이언스 과학 학술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보조 자료만 154편이 될 정도로 거의 보고서 분량의 논문을 제가 중요한 부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담수를 포함하는 이제 수계의 미스 플라스틱 오염의 예측치고요. 요거는 이제 육상의 플라스틱 오염의 예측치입니다. 5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예측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상 유지 시나리오.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빨간색처럼 꾸준히 플라스틱 오염이 증가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 수거 처리를 강화하는 것, 재활용을 강화하는 것, 사용을 줄이고 대체재를 많이 투입하는 것,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한두 가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이런 체계를 전체를 다 바꾸는 시스템 전환인데요. 복잡합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시면 나머지 위쪽에 있는 세 가지 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플라스틱이 살짝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 정도는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아직은 생물한테 대대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진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요 세 가지 정도 대책을 잘 수립해서 이행하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오염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오염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오염 수준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사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지구상 어디에나 분포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오염이 높은 해역입니다. 해양 환경 중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은 아까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드렸습니다. 과거가 그랬고요. 미래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미세 플라스틱 발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연 풍화를 통해서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 발생할 걸로 예측되고 있다고 저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렸고 이제 문제는 실제 발생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제일 중요한 부분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아주 큰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오염은 비가역적 오염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즉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좀 더 환경오염 전반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좀 강조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환경교육 한마당이고요. 이 환경 문제는 시간 문제를 얘기하면 참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뒤에 있는 막 복잡한 미로 같은 거는 제가 임의로 막 그린 겁니다. 시간의 길이라고 그냥 추정하시고 저 뒤에 빨간색으로 잠깐 표현한 게 인류의 등장으로 보시면 돼요. 지구의 나이가 무려 한 46억 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인류가 이 산업화된 거,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이 발견된 걸로 보면 한 260년 전이고요. 2차 산업혁명, 전기가 발견된 걸로 보면 약 150년 전입니다. 이런 산업혁명 때부터 좀 고도로 산업화 돼서 오염이 시작됐다고 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197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약 50년 전입니다. 지구의 나이하고 한번 대비해보면 잘 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지구의 이 46억 년 나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대규모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쓰고 버리면서 한 시간은 지구 나이를 1년으로 치면 1초에서 2초 사이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업화된 걸로 환산해 보면 지구 나이로 치면 0.34초 정도 해당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제가 기후변화, 지금은 기후변화로 쓰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수업을 들을 때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들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과학자가 꿈이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한 1.5도에서 한 2도 증가한다고 뭐 크게 바뀌겠어? 저는 그냥 쉽게 기온만 생각한 겁니다. 뭐 15도나 뭐 16도나 뭐 17도나 뭐 체감하는 온도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고 느낀 거죠. 근데 불과 3, 40년 뒤에 지구 온난화가 이제 기후 변화라는 용어로 진작에 바뀌었고 이제는 뭐 기후 위기란 말까지 나오고 주거불능 지구란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단위를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기 있게 말씀드릴게요. 유명한 보고서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가 나온 보고서인데 거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한계 용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보존.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 미래 세대, 결국은 이 미래 세대를 어디까지 정의하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시간 개념입니다. 지자체장을 뽑을 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공약을 보면 대부분이 개발입니다. 왜? 그 사람들의 임기는 길어야 3년에서 5년이거든. 내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지역 시민으로 사는 동안 성인이 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직장을 잡아서 근무하는 기간은 30년 정도 돼요. 그동안에 환경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 보입니다. 평균 수명은 80년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내가 살고 누릴 동안 80년 정도밖에 안 돌아보죠.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이제 자식하고 손자까지 좀 고려할 수 있는 분들 150년, 자자손손까지 고려한다. 계속 생길 수 있는 후속 세대까지 생각하면 수천 년,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순간 언제 멸종될지도 모르긴 하지만 태양의 나이 기준입니다. 태양이 앞으로 과학자들은 한 50억 년 정도 더 갈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 인류가 지구상에 생존한다 그러면 50억 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미래 세대를 어디까지 생각하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순간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재의 비극입니다. 환경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이 공공재 비극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다른 형태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목초지가 있습니다. 두 동네에 똑같은 목초지가 있고 한 곳은 25마리의 소를 합의하에 잘 유지하고 기르게 되면 목초지의 풀들은 계속 잘 자라고 또 먹이원으로 작용을 하면서 소는 성장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 용량을 잘 맞춰서 설계됐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똑같은 마을에 똑같은 목초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리죠. 우리 조용히 소 하나 몰래 넣어볼까?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은 이득이 무려 2배로 증가합니다. 근데 목초지에 생기는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25가구가 한 마리씩 넣기 때문에 25분의 1로 나눠집니다. 피해는 25분의 1이고 이득은 2배가 늘어나니까 엄청난 이득이죠. 속일 순 없다고 누군가 알고 소를 한 마리 더 집어넣습니다. 우리도 넣어. 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그래 니네 넣었어? 좋아. 합의 근무가 없습니다. 다 넣어요. 그럼 25마리가 50마리가 되는 순간에 한계 용량을 넘어버리면 목초지는 황폐화되고 소들의 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득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0.5마리가 될 수도 있고 0마리가 될 수도 있죠. 다 죽어버리면 목초지를 쓸 수 없게 되면 이게 바로 공공재의 비극입니다. 핵심은 공공재를 욕심을 부리고 훼손하고 더 쓰면 쓸수록 이득은 쓴 사람이 챙겨가는데 피해는 지구로 보면 전 인류가 n분의 1로 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나서서 써버리면 이 이득만 가져가고 피해는 전 인류가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재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두 합심해서 공공재를 관리하고 적당히 한계 용량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뭐 신자는 아니고요.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God always forgive.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고요. Sometimes forgive. 자연은 never forgive. 자연은 있는 그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저희가 뭔가를 하게 되면 자연은 자연 현상 그대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과거 70여 년 동안 저희가 플라스틱을 그렇게 대량 생산해서 잘 쓴 것까진 좋았는데 무분별하게 쓰고 무분별하게 버려놨고 잊어버린 거죠. 자연은 풍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냥 잘게 조각냈을 뿐이고
인류가 그거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먹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한 거죠. 이게 바로 자연의 역습입니다. 바다로 간 플라스틱의 역습이죠. 자연은 절대 뭐 봐주고 용서하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현재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런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하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은 저는 아주 초기 단계에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지구온난화가 초기 단계 경고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고를 저희가 무시하면 사람의 질병으로 치면 약간의 염증, 뭐 가려움, 뭐 약간 불편함. 근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암으로 치면 초기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무시하면 나중에 말기암이 될 수 있듯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대략적으로 예측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공은 다시 인간한테 넘어온 거고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진짜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결과 중에 저희 연구 결과는 대부분 해양수산부 연구비 지원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사진은 저희 연구 팀원들이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연구 결과 같이 낸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있었던 과학 행사에 참여했다가 오랜만에 바람줄 쐴 겸 올레길을 걷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요즘 해안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꽤 많이 밀려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삼방산이고요. 그 앞에 올레길을 걷다가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진행하다가 쓰레기만 보면 우리 연구원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들여보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면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서 응답도 해드리면 좋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들도 잘 참여하셔서 저는 환경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 이 환경교육 한마당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높이고 인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현실 생활에서 뭔가 바꿔가고 내가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감응되어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준 박사님 강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5회 경남 환경교육 한마당 기조 강연 바다로 간 플라스틱의 역습을 함께 하셨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심원준 박사님께 여러분 댓글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